오늘은 중동에서 특대박을 친, 아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 대박을 치고 있는 한국의 기술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KTNG에서 생산하는 이 물품 관련이고, 하나는 한국에서 만들었고 대박을 친 지는 6년이 되어 가는데 정작 한국 사람은 거의 모르고 중동과 미국, 유럽에서는 매년 매출액 탑10 안에 들고 있었다는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KTNG의 공장이 매일매일 풀 가동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2조 2,600억 원어치의 흡연처 계약을 맺고 주문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도 있는 반면에 KTNG는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이번 달은 물론 다음 달도 풀 가동해 수출 물량을 65%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쁩니다. 지난 12일 발표 내용에 따르면 KTNG는 중동 계약 체결 이후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로코자이로부터 즉각 주문 물량을 접수받고 수출 거점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는 신탄진 공장에서 4월달까지 1억 값 20억 개비를 추가 생산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좀 서서히 끊어라 하는 분위기인데, 반면에 아랍 쪽 지역에서는 흡연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신탄진 공장에 40개 라인을 가동률 100%로 두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쉬는 날이 없이 24시간 가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24시간 3교대로 쪼개서 8시간씩 교대 근무하는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KTNG 관계자는 평소에 공장 가동률이 70% 정도인데 비해 이번에 가동률을 100%로 끌어올리면서 3월과 4월 수출 생산량은 평소보다 55%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세 같은 초슬림 형태의 물품은 주문량이 폭주하는 데 비해 만드는 생산 기계가 부족해서 많이 못 만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대를 추가 설치해서 총 8대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설치된 기계는 1분에 무려 12,000개비를 뽑아낼 수 있는 최신식 기계라고 하는데요. 기존 기계가 1분에 6,000개비 정도 뽑히는 것에 비해 생산 속도가 2배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1년만 고생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도 밝혔는데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알로코자이 측과 무려 7년 4개월간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2027년까지 주문 물량 접수는 계속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엔 아랍에미레이트 외에도 새로운 시장이 발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 수출 물량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생산량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중동 외에도 글로벌 흡연초 제조회사죠. 필립 모리스와 3년간 전자흡연기계 수출 계약도 맺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상당히 배타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구권의 시장인데, 기존 개념을 탈피해 편의성을 컨셉으로 하는 전자흡연기계를 생산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출로를 열고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구권에서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말보로 한 값의 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3.7달러로 약 4,500원 전후인데, 미국은 7.4달러로 8,900원, 영국은 12.1달러로 14,500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곳은 호주로 한 값에 20.38달러로 24,400원입니다. 여기서는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한 개 피만 달라고 했다가는 싸움도 날 수 있겠네요. 따라서 금융업계에선 KTNG의 올해 해외 매출액이 못해도 작년 5,350억 원이었던 것에서 40% 정도는 늘어나 7,500억 원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동에서 대박친 기술은 비단 중동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층들을 홀리게 한 한국의 영상 메신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벌써 이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머리 아픈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면 쉽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영상 채팅 앱을 만들어 대박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앱애니가 발표한 작년도 국내 매출 상위 5개 앱은 카카오톡, 카카오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웹툰, 왓챠 플레이입니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국민 앱이죠. 하지만 지금 얘기해보려는 것은 6위에 대해서인데, 이 앱 이름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6위는 바로 아자르라는 앱이기 때문입니다. 생소하죠? 이 앱은
한국의 영상기술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화 상대를 찾는 실시간 영상 메신저 앱인데요. 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전 세계 230여 개 국가에서 19개 언어로 서비스 중이고 2019년 누적 다운로드 수 4억 건 돌파해 누적 매칭 수 300억 건을 달성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또한 2019년에만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잘 나가는 앱인데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특히 미국, 브라질, 대만, 일본, 태국, 터키 및 중동 지역에서 크게 인기라고 하고요. 아예 홈페이지에도 해당 국가들의 언어를 지원하고 있네요. 처음에 접속하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 얼굴이 막 나오는데 이렇게 화면이 넘어가면서 랜덤으로 전 세계 외국 사람들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작 아자르의 한국 내에서의 매출 비중은 5%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한국 회사에서 만들었고 본사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은 잘 안 쓰고 해외 각국에서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자르라는 앱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아자르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우연을 뜻하는 단어이고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낯선 사람과 우연히 만나서 1대1 대화를 하고 그 우연이 더 나아가 친구 관계를 맺는다 라는 컨셉인 거죠. 구글 플레이 전 세계 매출 순위에서 게임 이외의 앱 중에서는 매출 5위를 달성할 정도로 매우 잘 나가는 앱입니다. 또한 유럽권에서도 틴더, 넷플릭스, 유튜브가 매출 1, 2, 3이고 4위를 이 아자르가 기록했고요. 그래서 실적도 승승장구. 이 앱을 만든 하이퍼커넥트라는 회사는 2014년 창립 이래 한 해도 빠지지 않고 60% 이상의 매출 실적 증가라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게임을 잘 만든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게임 외의 앱을 만드는 회사 중에는 최초로 매출 1000억 원 클럽에 가입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데 단 앱 홍보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믿어야지.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뒤에 영상 채팅 상대를 찾기 위해 화면을 옆으로 넘깁니다. 끝. 말로는 우연히 친구를 만드는 컨셉인데 현실적으로는 이성 친구를 만드는 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이라든지 직업, 학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화면을 옆으로 넘기면 상대방이 나타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랜덤이기 때문에 누가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냥 앱의 이름처럼 우연히 아무나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하고 서로 인사를 하고 마음에 들면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좀 분위기가 안 좋다 싶으면 방을 나가버리면 그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게 아마 이래서 한국에서는 잘 안 쓰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언어가 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은 영어로 대화한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음성 번역이란 기능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번역기라는 게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에 방해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필수인데 반대로 이 앱을 2년 동안 사용했다는 이용자는 외국 친구는 못 만들었는데 영어 공부만 늘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된 영어를 사용하기 마련이고 그럴 때는 상대방이 친절하게 잘못된 문법을 고쳐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재미있는 건 아자르 앱의 어마어마한 매출과 수익은 이렇게 상대방과의 매칭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유료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안 사고는 못 배기는 아이템이라고 하네요. 자신이 만나고 싶은 상대방의 국가나 성별을 선택을 하려면 유료 결제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브라질의 남성하고만 매칭되었으면 좋겠다. 이탈리아의 여성하고만 매칭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거나 좋아요로 호감을 표시할 때도 유료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저거에 저렇게 돈을 쓸까 싶은 게 사실인데 이 앱을 만든 하이퍼커넥트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이쪽에 모든 걸 걸었다고 하는데요. 진짜 이유를 말해봐요. 요즘에는 좀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영상통화보단 일반 통화를 많이 쓰는 분위기죠. 하지만 해외에서는 영상통화를 엄청 많이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인 곳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자르 앱이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 대박을 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동 쪽 지역 특유의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 그쪽 사람들은 손가락이 너무 느려서 일반인들은 핸드폰을 빠르게 두드리는 걸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쉴 새 없이 핸드폰을 두드리고 있거나 화면을 올렸다 내렸다 하기 바쁘잖아요. 오히려 대화도 전화통화보다는 카카오톡을 더 많이 하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빠르고 많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능력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여튼 중동이나 이슬람 쪽 문화권은 문자나 메신저를 잘 하지 않고 전화도 일반 통화보다 영상 통화를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들은 히잡이라든지 평소 밖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문화까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아자르 앱 안에서는 히잡을 하지 않거나 얼굴을 다 보이게 해도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날 거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규율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눈치를 안 봐도 되기 때문이죠. 그 부분 때문에 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여세를 타고 인도에서까지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했는데요. 인도의 인구가 13억인 걸 생각하면 그중 극히 일부에게만 좋다고 인정을 받아도 매출은 어마어마해지겠죠. 참고로 인도 매출 순위 4위가 아자르인데 5위가 세계 탑급의 인터넷 영화 컨텐츠 회사인 넷플릭스였습니다. 또한 작년 겨울 유럽에서 대박을 친 건도 있는데 유럽 쪽은 크리스마스에 파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파티는커녕 사정상 혼자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앱을 통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마케팅이 먹혔고 실제로 이용 후기까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올라오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제작사 하이퍼 커넥트의 관계자는 중동 쪽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유럽권에서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유럽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 등을 더욱 연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현지인들의 기호나 특성에 따라 매칭시켜주는 알고리즘을 더욱 개발하겠다. 사용자들의 만족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대박이지만 중동 지역에서 특대박을 치고 있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요즘같이 세계 경제가 불안할 때 우리나라와 기축통화의 본원 미국과 600억 달러라는 큰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다면 그만큼 든든한 것도 없겠지요. 역시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도 잡음은 많겠지만 어려울 땐 역시 미국인가요? 그런데 이 통화스와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일본에게 뒤통수를 아주 톡톡히 아니 아주 거세게 맞아 실신할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여름 동남아시아에서 불어닥친 통화위기는 그에 가을 한국도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1997년 10월 27일 월요일 뉴욕에 나와 있는 한국 시중은행 지점들은 하루 종일 북새통을 치렀는데 월가에서는 다음이 한국이다라는 루머가 돌았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한국 시중은행과 기업에 빌려준 단기 자금을 일제히 회수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후 열흘 동안 외국은행들은 한국에 대출한 단기 자금 수백억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마 세계 역사에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경제력을 합친 규모였고 당시에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경제는 한 번의 공격에 의해 무너졌지만 한국 경제는 선진국 은행들의 갑작스럽고 일시적인 대탈주에 의해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국제금융연구소 선진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1997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아시아를 빠져나간 자금은 1000억 달러였는데 한국을 빠져나간 자금은 이의 절반인 500억 달러나 됐으니 말 다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1997년 11월 한국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간 자금은 일본 엔화 차관이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결코 이웃 사촌이 아니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사의 국가신인도 담당은 1997년 9월에서 11월 한국을 빠져나간 일본 자금이 9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한국 정부가 원화를 방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부채 지불 부담이 커져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과 말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일본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내는 한국으로 몰려들었다가 위기의 상황에 가장 먼저 위기를 더 크게 만들며 빠져나갔습니다. 원화 환율은 2000대까지 치솟았고 한국 경제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한국은 어쩔 수 없이 IMF에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빌린 돈은 총 195억 달러. 그 돈을 대가로 IMF가 요구한 것들은 혹독했습니다. 은행들은 통폐합됐고 많은 기업이 도산했습니다.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했고 망가지는 가정들도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들의 희생과 재기의 의지를 모아 IMF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에 채무 전액을 조기에 갚고 구제금융을 완전히 졸업했습니다. 이제 지금 대한민국은 당시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세계에서 6위의 수출, 외환보유고 역시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의 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건전성 역시 97년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자기들이 큰 역할을 해서 초래했던 IMF의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얼마 전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한일 통화 수합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과 체결하면 한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통화 수합 협상은 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한국과는 통화 수합 따위도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 통화 수합을 종료할 때 일본 측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표현합니다. 아소다로의 발언 배경을 보면 일본의 충고라는 게 순수한 게 아니고 통화 수합을 빌미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든 더 가져가 보려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통화 수합을 할 때 보통 기축통화에 가까운 나라에 10% 정도의 우위를 인정해 주는데 일본은 협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을 요구한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과 통화 수합을 하지 않으면 취약한 한국은 또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고 고사를 지내듯 말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선동을 어느 골방 우익도 아니고 일국의 메이저 언론에서 사실인 양 저속한 표현으로 선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수합 체결 이전에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4천억 달러이고 준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캐나다와 무제한 무기한 수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재 안 좋은 일본의 경제 수준에서 일본 엔화와의 통화 수합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의 미국 달러와의 무제한 수합 계약 때문인 것이지 일본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5개의 눈인 캐나다 역시 미국과 무제한 통화 수합이고 우리는 캐나다와 무제한 무기한이니 이미 큰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통화 수합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한국인데 끝났으니까 이제 니들 큰일 난다. 그때는 미국도 일본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를 했는데요. 일본은 애초부터 필요 없었고요.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했답니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달러와 무제한 무기한 수합을 맺고 있으며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스위스 100억 프랑, 달러 기준 106억, 중국 3,600억 위안, 달러 기준 560억 달러, 호주 100억 호주 달러,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한 384억 달러, 이 밖에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체결되어 있고 그 규모 또한 충분히 큰 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축통화의 본원,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수합 계약금 체결 자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미국이 경제 기초가 튼튼하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대상으로 체결해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외환시장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불어닥치던 2008년 10월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었을 때 환율은 사상 최대폭인 달러당 177원이 내렸고 주식 가격 역시 사상 최대폭인 12%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위기에서 어려웠던 한국은 미국과의 통화 스왑 체결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7%, 9% 넘게 급등했습니다. 환율 역시 39원 내린 1246원으로 한결 진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미국은 유럽중앙은행, 스위스, 캐나다 그리고 일본 등과 2007, 8년 수합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호주와 브라질, 한국,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과는 각 600억 달러, 덴마크와 뉴질랜드, 노르웨이와는 절반의 한도인 300억의 수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체결국 이외에는 수합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올라간 것과 최근 한국의 모범적 국제 대응이 영향을 미쳐 600억 달러 체결 그룹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은 혈액인 달러를 아무 통화와 바꿔주지 않는다. 지역 맨주 통화, 동맹의 통화만 바꿔준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필요도 있었겠지만 불안할 때 미국의 도움이 크게 느껴집니다. 요즘 일본은 동일본 지진 이후 국가 부흥을 위해 치르려던 올림픽도 망가지고 거기에 쏟아부은 엄청난 돈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적 사태에 대한 은폐로 일관하는 태도로 많은 해외 언론과 국가들에게서 의혹을 사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도의 길을 거두며 그동안 쌓아둔 실력을 테스트 속도, 엄청난 양,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세계 최고 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세계 선진국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를 부정확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하던 일본은 독일이 한국을 따라 도입하자 그건 훌륭하다고 하더니 후생성 추이까지 동원해서 어떤 나라는 의사가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국을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려 자국인들에게까지 비웃음을 사자 하루도 안 되어서 후생상은 입장을 번복하고 병원 외부에서의 테스트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유체이타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아사히 신문은 19일 나고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1시간 정도 걸리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의료진도 장갑을 새로 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장점이 있다. 차에 탑승한 채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검사 대상자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트집 잡다가 몰래 따라하는 건 또 뭔가요? 또 한편 일본 모테기 외무상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도 완전한 형태로 도쿄올림픽 개최를 한다는 일본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전한 형태라는 의미가 올해 7월 예정대로 올림픽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1, 2년 연기를 통해 내년과 동일한 형태의 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는 누가 봐도 뻔할 텐데 또 일본 특유의 애매모호한 화법으로 마치 한국과 중국이 지지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죠. 한국이 어려울 때 자기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던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가장 먼저 외화를 빼내서 한국을 IMF와 같은 위기로 몰아넣었던 일본, 이제는 세계적 위기에서 역시 일본은 또 진실을 외면하고 테스트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국에까지 피해를 주는 본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계속 그러지. 또 한국 드라이브 스루는 조롱하면서도 뒤에서는 그걸 또 따라하고 전 세계가 올림픽 안전성을 문제 삼을 때 한국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화를 내더니 또 이제는 완전한 올림픽을 위해 협조한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아, 이건 뭐 이랬다 저랬다. 우리가 어려울 때 뒤통수 쳐서 더 어렵게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